자, 또 환경 이야기 좀 해야겠죠. 그 사이에요. 우리 시사를 또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일단 어쨌건 윤석열 체포에 일단은 실패했다는 거.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환경 이야기 하면서 또 속보도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양희원영 제21대 국회의원 태양광 선생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희원영입니다. 네. 참 오늘 새벽부터 그 생방송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저도 좋은 소식을 좀 이렇게 듣고 다들 그걸 이렇게 체포되어 나오는 걸 보고 싶어갖고 다들 생방송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 새벽에 서로 교신했잖아요. 요 의제 때문에. 예. 근데 와, 이게 사람 무서운 게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무서운 게 한 7시쯤 들어갈 거라고 일단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7시 정도에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응징의 자세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을 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몸의 시계가 그냥 알아서 반응을 한 거군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사실은. 맞아요. 긴장하면 그렇게 돼요. 잠도 안 오고 자도 금방 깨고 그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저도 내내 톤으로 틀어놓고 있다가 참 이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한다는 게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지. 네, 오늘 환경 이야기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 환경에 가장 저해되는 윤석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뭐 여러 다들 가지 속 터지 상황인데 왜 그러고 대치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공수처의 준비가 좀 일단 소홀했다. 경찰 일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공수처 검사들하고 경찰들이 같이 들어간 건데 우리 때는 경찰들이 참 진압 잘했는데 근데 그 전투 경찰과 이게 다 없어져서 그런가 백골단이라 원래 이제 이런 걸 들어갈 때는 대통령 관저 정도 되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공수처는 일단 무능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설마 그랬을까 싶은데 경찰도 같이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그 안에 군인이 있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고 수방사 사령관도 지금 법적 처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방사에서 그 군인들을 안 빼고 거기에 그냥 뒀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합참이 또 얘기하는 거하고 나중에 공수처에서 얘기하잖아요. 군인들도 거기서 저지선에서 벽 쌓아놓고 있었다고. 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는 도대체 뭐야? 군인 직업 군인들이나 공수처 직원들이나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체포영장을 들고 온 법 집행자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략한 그렇죠. 거거든요. 난동이죠, 난동. 그러니까 그냥 사병화 된 거예요, 그냥. 그 공수처 직원들하고 거기 있는 군인들 몇 명은 그냥 윤석열의 사병이잖아, 사병. 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사병처럼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압도적인 병력으로 한 번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수처가 오늘 철수한 거는 소위 극우들의 사기만 올려준 꼴이 됐죠. 마치 무슨 전투에서 이기기나 한 것처럼. 아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논쟁거리다. 법적인 쟁점 논란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포기한 바로 직전에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 얘기가 이런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 법적 적합성을 다시 따지겠다고 뭘 또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 합법을 불법 이겨버린 케이스예요. 아니 그럼 누가 체포영장 들고 가는 경찰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다른 데서도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란 자가 불법을 이제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내란에 소개가 돼가지고 어디 동남아시아 같은데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 성 쌓아놓고 무법천지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가까워졌고요. 대한민국 국격이 좀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기술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법기술자들이 말로써 이렇게 계속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뭘 뭐 고발을 할 거고 이거에서는 권한을 다시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냥 혹 빠져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불법인데도 뭔가 말을 더 길게 함으로써 그걸 논란으로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방식.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이 없는데 왜 체포영장 그거는 구속영장에 해당되는 그렇죠. 건데 아니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에서 그 얘기를 왜 갖다 붙여? 이게 진짜 오늘 그 이야기만 하겠는데 네, 오늘도 저 직전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얘네들 전략이 이제 딱 드러났어요. 아직까지 변호인 선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예를 들면 출석 요구서 같은 거를 변호인 선임했다 그랬죠. 체포영장 신청하는 동시에 변호인 선임했다고.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출석 요구서를 지금까지 안 받았죠. 변호인 선임 관저에서 안 안 하고. 받았잖아요. 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이 전략을 썼는데 사실은 오늘에서야 아마 변호인 선임 한 해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인 선임 제가 듣기로는 체포영장 그 신청하는 동시에 변호인 선임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인단이 오늘 들어가서 그래서 그 법적인 걸 가지고 말로 싸움하면서 말 가지고 얘기하는 형태로 돼버리는 그럼 보는 사람만 벙찌는 황당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는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결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했다고 언론 플레이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구나. 와 근데 진짜 그 찌질하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도 받을 줄 알아야죠. 나라를 무법천지를 만들 어떻게 하면. 뭐 덩치만 컸지 정말 요만한 것 같아. 아우 정말 그런 멋짐도 하나 없어. 윤석열 아는 검사 출신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람 겁이 많다고. 저는 오늘 관저에 윤석열 없었을 가능성도 봐요. 그럼 그 계산책 시킨 사람은 김건희예요? 계산책 시킨 사람 지금 사진에 동영상이 찍혔던데. 김건희가 긴 것도 없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오늘 직전에 제가 속보 하나 봤어요. MBC하고 JTBC가 헬기로 촬영했다고 해서 그거 고발당한 거.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도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 공부 잘해서 1등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수석 졸업한 사람, 수석 입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경호처장도 경찰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래요. 네. 수석 졸업인가 수석이나 그런 사람이었다면서요. 그 정치 하려고 출마를 2번이나 했다가 했던 사람이기도 낙선했던 하고. 뭐 저는 원희룡 보면서도 야 머리 좋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구나. 서울대, 법대, 수석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을 많이 깨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교육은 많이 바뀌었겠죠. 요즘 20, 30대가 나와서 이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거 보면 전 교육의 변화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전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주입식 교육이고 매들고 체벌하면서 교육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는 철학적 사고도 갖지 못하고 올바름에 대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 하나 읽지 못하고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수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그러니까 양산되지 못한다. 맞죠. 예, 그런 걸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물들만 양산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울대는 못 갔지만 내가 최소한 5.18의 후예로서 일제든 독재자들이든 그들이 반성하는 그날까지 그들 편을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경상도 출신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그 자들이 나중에는 권영세나 권성동이처럼 그렇게 괴물로 변하고. 정치가 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보면 애들한테 참 할 말이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고 국힘 당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국힘 중앙당에서 저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밑에까지 영향을 미쳐.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장례식장을 가는데 싸울 뻔한 걸 제가 중간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약간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니까 비상계엄 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런 얘기를 그냥 시민이 국힘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국힘이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법을 내란죄를 좀 정당화시키는 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게 만든다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네. 오늘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많이 있는데. 많이 안 했어 일부러. 아 그래요? 어. 예.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지금 환경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것만 지금 보고 생방송으로 보고 왔다가 지금 하니까 그 얘기밖에 안 나오네. 자, 지금 이 시각 이후에는 크게 나올 속보는 사실상 크게 없어 보이고요. 자, 환경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삶의 질이고 경제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 분석이 하나 나왔다.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25년간 8경원. 그렇죠. 조가 넘어서 경. 8경원. 네. 조의 몇 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그렇죠. 1000배죠. 조 다음에 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오히려 저 피해가 적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나경원도 아니고 8경원입니다. 2050년까지 매년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25년간 매년 8경 5천조 원에 8경 5천조 원이니까 8경이 천조가 넘는 모양인데요. 경이 어떻게 되지? 그러네. 내가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곱하기 만. 예.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손해보험사에서 나왔어요. 악사. 손해보험사에서 2024년 미래위험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금융권이 뭡니까? 온갖 리스크들을 그리고 온갖 이제 좋은 소식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평가하는 데가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쨌든 해지하려면은 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데가 이제 보험회사니까 금융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이런 피해를 입힐 거라고 예상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탈석탄 금융이나 아니면은 ESG 보고서, 공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ESG 아까 말씀하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인바이러먼트, S가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G가 이제 거버넌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업이든 정부든 전부 다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돈 버는 사기업들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윤석열 정권만 딱 지금 관저에 교착돼 있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거기는 이런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자식도 없는데 그냥 이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자. 늙어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자. 나중에 영구직구는 아니었어요? 이번 계엄령이? 자식 없는 거는 이제 굉장히 사적인 문제라서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애 안 낳는 부부 커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윤석열 부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부부도 그렇고 이런 판단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되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실제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흉 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야 우리 다음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 올해만 해도 작년만 해도 날씨를 느끼면서 야 얘네들이 한 3, 40년 지났을 때는 어떤 기후에 살고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2100년에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00년에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 사이에 들어갈 비용도 다 세금이나 이런 비용에서 다 써야 되니까 그럼 이런데 재난 대응이라든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비용을 쓰면 다른데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데 들어갈 비용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야, 근데 진짜 8경 5천조 원. 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저거는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세계 국가들 그 뭐랄까요. 1년 예산과 맞먹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있을 테니까 하루빨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좌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고 잘못된 화석연료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다 이제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1년, 2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돼도 될 텐데 지금 잘못된 화석연료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지금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작년 뭐 이 최근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에 준공된 석탄 발전소가 한 6개 되거든요. 2, 3년 사이구나. 이게 언제 결정한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 결정한 거예요. 아유,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그때가 2008, 9, 10년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한 게 지금 14년 뒤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게 좌초자산이 된다. 그거 가동하면 수명 30년, 40년 못 간다. 그리고 가동도 못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석탄 발전 인허가 사업 그걸 따낸 대기업들이죠. 당시에 삼성물산, 현대, 그다음에 당신 동양이었는데 지금 포스코가 넘겨받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냥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것처럼 엄청 신나했다고요. 그때 민간이 이제 이런 발전 사업을 못할 때였는데 이명박 때 그걸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석탄 발전을 딱 풀어준 거야. 근데 그 6개를 인허가를 계획을 다 넣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근데 지금 막상 지금 삼성물산하고 이제 동해의 석탄 발전 삼척이나 이런 쪽이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가동을. 여러 가지 이유긴 한데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석탄 채굴 사업이나 오일 샌드에 대한 인수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이 투자를 하지 금융을 대지 않으면 사실은 기업들은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석탄 탈화석연료에 대한 그런 금융권들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큰 손해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죠.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핵 오염수를 방류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이 먹은 소를 들여오곤 하는 과정들. 소위 말하면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괴담일 수가 없는 것이 안전하자는 주장과 조금이라도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비들을 괴담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이득 취하는 건 기업들이거나 기득권자들 이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환경은 사실 머릿속에 들어있으리 만무하고 그냥 막 소득을 막 올려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는 그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요거를 소위 말해서 좀 하층민 이런 사람들 희생을 통해서 그냥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나 아니면 수입산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민층이죠. 예. 그러니 그쪽이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특정 정치 세력은 그걸로 이익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제가 이익 보는 게 있나 싶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뭐 잘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 악사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런 미래 위험 보고서를 내서 ESG 경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권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미 이걸 의무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 그러니까
CSRD라고 하는 CSRD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지침을 만든 거예요. 디렉티브가 이제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CSRD라는 지침을 도입을 해가지고 2022년 11월에 유럽의회를 통과를 시켰고 2023년 1월달에 공식 발효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사실은 작년부터 적용이 돼서 올해부터 2025년부터 그 대기업들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깐깐한 환경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의무화된 대기업들이 이거를 공시를 해야만 경제 활동을 유럽연합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아리백 같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거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든 기업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한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럽연합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수출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ESG 보고서를 다 내야 되는 거고 2026년에는 그러니까 직원이 250명 정도 이상인 그건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한 중견기업인데 거기가 다 해야 되는 거고 2027년부터는 비상장 중견기업, 상장을 안 한 기업들도 전부 다 그리고 유럽이 아닌 기업들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서 이게 또 다른 무역 장벽이 지금 되고 있다. 이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거예요. 네. 윤석열이 원전에 대해서 취임했던 그해 8월 달에 했단 말입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항공 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뭐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도 이거 있잖아요. 안전 인력은 반으로 줄여버리고 비행기는 증편하고. 워낙에 적자가 심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여튼 거기에 부딪히는 게 참 언젠가 밝혀지겠죠. 네. 신중해야 되나. 진행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네네. 남은 게 조금 꽤 있어가지고. 네.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한번. 네네. 네. 그러니까 새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경향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그 일자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43%에 달해서 압도적인 1위였고 그다음이 정치권의 국민 통합이 24%로 2위, 고령화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이 9%,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이 5%, 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4%. 근데 지역 균형 개발도 3%인데 기후 위기 대응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낮은 관심도를 보였죠. 예. 제가 댓글창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한 30분 후면은 오늘 시사 이야기 따로 합니다. 네네네. 그럼 방송 방해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새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건데 실제로 알고 보면 환경 문제가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그렇죠. 근데 기후위기 대응은 1%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지금 인식되어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후 문제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사실 인구 문제, 국가 R&D, 또 지역 균형 발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여기 새날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수출도 압도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압도적이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전기요금이나 전력시장 문제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산업과 다 경제 성장과 다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가 뭐 재생에너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산업도 있고 얼마 전에 플라스틱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과도 그걸 어떻게 대안산업으로 바꿀 것인가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환경과 재난 대응 정도로만 인식하는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나 진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수준보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월드와이드 인디펜던트 네트워크 오브 마켓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그건 줄여서 윈이라고 하는 데인데 독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각국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들이 어떤지를 이제 비교 평가하는 그런 분석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한국갤럽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 인식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34개국 평균이 85%가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94%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관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좀 비관적인 인식도 되게 높은 편이다. 이게 아마 다른 나라보다 기후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문맹률도 낮고 교육 수준도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측면. 그래서 기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다만 국내에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발현되고 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히 비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큰 재난이 닥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걸로 갈 거다 이런 인식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이번에 보여준 거죠. 수준은 세계 한 2위권으로 높은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인식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같은 리더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 원고를 쓸 때는 오늘 윤석열 체포돼서 벚꽃 대선에 대한 희망찬 얘기를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이 기후와 경제 문제를 합쳐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가져왔던 거거든요. 네. 예, 영국이나 프랑스나 호주나 독일이나 다 기후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를 합친 부서를 만들었는데 근데 독일은 3인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그 무지개 연정이 되면서는 그걸 경제까지 합쳐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우리로 치면 기획경제부의 경제, 그다음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에너지, 그리고 환경부에서의 기후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부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 부처 자체가 환경과 경제 문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게끔 만드는 부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세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도 뭐 다른 나라도 기본적으로 기후하고 에너지는 합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때 지난 대선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의 공약이었죠. 굉장히 선진적인 거였었네요. 혹시 뭐 우리 의원님 아이디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제가 그때 쓸 때 뭐 작성할 때 저도 의견을 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놈의 정부는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환경부의 장관을 기재부 출신 관료를 앉혀놓고는 환경에 대해서 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건을 다 깨버렸죠. 예를 들면 일회용품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거의 굉장히 높다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없던 걸로 해버렸죠. 아이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단순히 규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플라스틱 대체 물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전이나 석탄 발전에 대한 대체 산업인 재생에너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이 결국은 경제 문제고 그래서 경제 문제로 시장에서 그 환영을 받아야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중국 비난한 적 있잖아요. 네. 태양광이 중국산으로 덮는다고 중국이 받아친 게 그거 아니에요. 중국이 세계 기후 변화에 그만큼 공헌하고 있다는 거다. 중국의 그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엄청 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으니
그때 제가 어느 나라였죠? 그때 중동에 있는 어느 한 나라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값싼 중국산 태양광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석탄 발전소 전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는 독점 국영 업체가 그걸 매출이 줄어들어서 골칫거리라고. 왜냐하면 농부들이나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쉽게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툭하면 끊기는 송전망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전기를 쓰기보다 자기가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태양광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중국이 기여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는요 머리가 이렇게 되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있거든요. 깊고 얕고를 떠나가지고 아 이거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거 보다가도 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평생 중심을 잡아가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백지 상태에다가 누군가가 뭐 원자력 공학과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뭔가 자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주입을 시켜주면 그게 자기 전체 지식이랄까 가치관이 돼버려가지고 완전 만능주의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겠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으면 항상 그 논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 유추 추론도 배우게 되는 건데 이 주입식 교육만 하고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예요. 이 계엄도 있잖아요. 주위에 간신들만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니까 그러면 질러볼까 이렇게 돼서 지금 자기가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유튜버들도 이렇게 내란을 오히려 선동하고 막 있는 것 같은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자는 이름도 말하기 싫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였던 거예요, 원래. 왜 기억하세요? 그 경선 그 후보 시절에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말한 자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뭐 아시죠? 서울대 그 유명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판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해주니까 그게 자기 지식이 돼버리는 거 있죠.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호도한 건지 알고 있거든요. 왜 폭발이 없었다는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그걸 호도하는 거예요. 체르노빌의 폭발하고 후쿠시마의 폭발이 달라요, 둘이. 그러니까 체르노빌 같은 폭발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끝에만 들은 거죠. 폭발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인이 사실 생방송으로 그 폭발을 봤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게 폭발하는 9.0 정도 되죠. 9.0. 그때 지진이 그랬죠. 네,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송전망이 끊기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냉각을 못해서 냉각 못하니까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가운데 수소가 발생해서 수소가 모여 있다가 조금만 이제 그 마찰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불꽃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폭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원전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인이 그 폭발하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 그 폭발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방사성 물질 유출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놈이 폭발이 없었다고 했으니 나머지 관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없는 그 계엄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막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했을 때는 뭐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쳤대. 난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원래 기에 눌려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만요. 네. 네? 자, 참. 딴 얘기를 계속 빠집니다. 얘기하다 보면. 아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환경 문제하고 지금 계엄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혹시나 들어서 가지고 좀 정상적인 자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정도는 안 망가지는 건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계엄도 극단이고 친원전도 극단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하면은 나라면요. 내가 대통령이고 보수 대통령이라면 남북 관계 그대로 개성하고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거 그냥 개성하고 좋은 건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anything but 전 정권 딱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계엄까지 가게 된 상황. 지금 이 상황은 법을 아예 무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탄핵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 다시 올리면 다시 계엄하겠네 같은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무법, 불법.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명백하게 내란 행위를 한 것을 전 국민이 현행범죄를 사실은 목도를 했는데 현행범으로서의 그걸 목도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반드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포를 했어야, 물론 뭐 며칠 남아있긴 합니다만, 체포를 하면 그 순간 윤석열은 평생 밖으로 못 나온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막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공수처가 무능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500명 있을 걸 예상을 하면 2,000명 투입을 해야죠. 근데 저는 어제 이삿짐 큰 트럭이 하나 나왔다면서요? 그 안에서. 그건 뭐랍니까? 뭐 설이 분분한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던 걸로 그젠가요?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는 도망간 건 아닐까? 지난 주말에 네. 윤석열이 분당 모처로 피신했다는 얘기가 썰로 많이 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야기가 오늘 윤석열이 뭐랄까 환경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혀 시사랑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태양광 양희원영 선생님께서 요거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부터. 네. 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안 열리나? 안 열릴 리가 없는데. 그 태양광 발전이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킬로와트 시당 한 10원이면 되거든요.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글쎄요. 한 150원에서 180원 사이예요. 150원에서 180원 사이? 네.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한 110원, 120원 하던 게 이제 오르긴 했지만 한 그 정도예요. 근데 독일이나 뭐 덴마크는 한 350원, 400원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50에서 70%가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원가가 이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태양광은 한 170원, 180원은 받아야지 제대로 그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말해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그런데 비슷한 걸 가지고 중동이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면 1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아무리 거기 햇빛이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땅이 넓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그게 정부 보고서에서 일찌감치 나왔어요. 일찌감치 나온 이유가 하나가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비용도 좀 비싸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규모로 봤을 때 사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1년에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한 4기가와트, 4.5기가와트 1년에 뭐 원전 한 4-5개 분량 그 정도 설치하다가 작년에는 한 2기가와트 원전 2개 분량도 설치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양에서 밀리는 거죠. 중국은 왜 270기가와트 원전은 270개 분량을 1년에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싼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간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간접비가 뭐냐면 뭐 전자파 나온다, 중금속 때문에 오염된다, 뭐 아니면 빛 반사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네. 그러니까 뭐 청정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 무슨 말이냐 취소하라 이런 식의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면서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지고 아니면은 주민들 지원금을 따로 챙겨드려야 되고 이런 간접비가 높아지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는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그 다음 걸 보시면 태양광이 2050년까지 353기가와트는 있어야 돼요. 353기가와트. 이제 현재 한 25기가와트 있거든요. 현재 25. 그러니까 물론 중국처럼 1년에 270기가와트씩 막 이렇게 건설하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나라도 작고 이제 1년에
많이 해봤자 4, 5기가와트. 그리고 지금 2기가와트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걸 2050년까지 353기가와트를 도대체 어디에 땅이 있어서 할 거냐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부터 하나씩 좀 체크를 할게요. 예, 예. 제가 시간 10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럼요. 걸로 하고, 첫 번째, 태양광에 온갖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구구 유튜버들도 많이 그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또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고, 이 자들이 그리고 참.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이라 그랬나? 정확하게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토양이 오염된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그런 기사를 봤어요. 예. 태양광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너무나 공공연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 패널 거 보시면 사실은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우리 유리라는 게 모래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모래로 만든 유리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그 실리콘이 규소 성분이고 규소가 결국은 모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이 다 유리, 결국 모래에서 나온 그 유리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그 틀이 알루미늄이고, 그다음에 구리선, 전선 정도고, 그리고 그 폴리머, 이건 뭐냐면 앞뒤로 어쨌든 그 비닐을 붙일 거 아니에요. 뭐 코팅도 하고. 그게 전부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 왜 우리가 배터리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 실리콘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반도체,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셀을 덮는 것도 유리고, 그리고 뒷면은 그냥 플라스틱 비닐이고, 그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전선은 구리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중금속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토양이 마치 오염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문화일보도 아마 그런 뉴스를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방에 태양광 반대하는 농민들이랑 막 계세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 아니, 유튜브에 보면 이거 중금속 덩어리고 엄청 오염이 많이 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땅이 오염돼서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런 가짜뉴스는 다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하자. 문재인 정부 때는 워낙 많이 당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뉴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고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프레임이 있고 유리가 있고 밀봉재, 그런 태양전지가 셀이거든요. 이게 반도체, 이것도 결국 규소 모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밀봉재, 백시트, 정션 박스, 이게 전부예요. 태양광에.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다 주변 구성품이죠. 친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혀 이게 뭐 중금속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긴 뭐 친환경으로 에너지 생산한다면서 이게 친환경이 아니면 또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다. 자, 그 다음 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발전 시설이다 보니까, 발전 시설인데 이제 앞에 유리가 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반사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뭐 눈이 부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도로 옆에다가 태양광을 못하게 금지시킨 데도 있어요.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왜냐면 반사가 되니까. 그럼 운전할 때 눈이 부시고 그러면 이렇게 운전하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태양광의 원리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에서 오는 광자를 흡수해서, 그러니까 빛을 흡수해서,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두 가지로 오거든요. 빛하고 열. 두 가지로 와요. 근데 그중에 빛을 흡수하는 게 태양광 발전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이 태양열 발전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태양열. 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태양열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엄청난 뜨거운 열을 모았을 때만 가능한 거지, 태양열은 온수나 난방을 하는 거고, 이건 태양광 발전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
광자가 오면 걔가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들쑥날쑥 있잖아요. 걔네들을 쳐서 전자가 일렬로 쭉 쓰면 그게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거든요. 아, 그렇네요, 진짜. 반사가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 특수 코팅을 하는 거예요. 유리에다가. 유리라서 반사를 잘할 거라고 보지만 유리 위에다가 특수 코팅을 하기 때문에 빛을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만약 빛 반사가 일어나는 태양광 발전기가 있다? 그럼 걔는 효율도 떨어지고 바보 같은 소리네, 불량품인 진짜. 거지. 아니 그걸 왜 빛을 반사하게 만들겠어요. 그 빛이 잘 많이 흡수되면 흡수될수록 그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건데. 예, 야, 이 가짜뉴스 2개. 예, 그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나는 이게 발전기다 보니까 전자파가 있는 거 아니냐. 전자파 공포가 우리가 있잖아요. 어? 근데 전자파는 교류 전기에서만 나와요. 모르셨죠? 그래요? 네, 교류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상이 바뀌거든요. 이 상이.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 교류전기예요. 우리 건물에 둘러싸고 있는 전선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다 교류전기예요. 그 교류전기는 전자파가 나오죠. 하지만 우리 220V 집에 있는 이 전기를 쓸 때의 전자파도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직류전기예요. 제가 아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에서 광자가 이렇게 전자를 치면 전자가 일렬로 쭉 쓸 때 그게 전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자가 일렬로 쭉 쓰니까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직류예요, 직류. 야, 여기 저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 숫자. 야, 헤어 드라이기 37.9, 태양광 발전 시절 0.07. 딱 끝났네.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보다도 더 작다고.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기는 전자파가 안 나오지만 얘가 전선에 전력망이 연결되려면 교류전기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터에서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꿔줘요. 거기 인버터에서 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노트북보다 작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기 전체는 직류전기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아예 안 나온다. 과학적으로. 야, 이걸 다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내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이 다 믿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자, 다음이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데 2017년 10월 달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막 세척제를 뿌려대면서 이런 유해한 독성 물질의 세척제를 써야만 되는 태양광이 토양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 특수 필름 코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척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가 한화솔라 모듈 안전 관련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모듈을 닫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예. 네. 그 화학약품을 사용하면은 특수 코팅된 그 필름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미온수나 부드러운 천만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해도 그냥 눈이 쌓이면 눈이 녹아내리면 되고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씻기면 되는 거예요. 누가 태양광 그걸 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다음. 자, 시간 관계상 지금 네. 2분 남았어요, 2분. 예, 근데 이런 식의 가짜뉴스 보면 그 다음 거에 이게 극우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뭔가 딱 그림을 보면 이렇게 뉴스 방송 같지 않아요? 네? 뉴스 방송 같잖아요. 꼭. 그러네, 진짜. 근데 그러면서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거는 문제라니까요. 다 가짜뉴스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이제 그 미국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이클 셸렌버그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매년 초대했던 사람이에요. 매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은 원전은 안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왜 경제성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폐쇄하지 못하도록 주의회에다가 로비한 로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산업이 유지가 되려면
주의회에서 보조금 지급을 동의를 해줘야만 되거든. 근데 그걸 하는 로비스트를 불러다가 세계 석학이라 그러면서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게 그게 조선일보였다니까 문재인 정부 하긴 시절에. 뭐 이 그거 유튜브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생산지인 경우 많죠. 제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선일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IAEA가 유엔 산하기구이 아니냐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텐데요. 아마 조선일보에서 자기들이 쓴 기사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게 허위인 게 제가 분명하게 보여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 보자. 네네. 아. 근데 이 태양광에 대한 거는 저라는 개인을 지적한 게 아니니까 이건 언론중재위 할 수도 없어. 예. 태양광 가짜뉴스나 이런 걸 만든 거는. 근데 우리가 뭐 다음 정부 전 벚꽃 대선이 어쨌든 기대가 되는데 다음 정부를 우리가 잡았을 때 이런 가짜뉴스가 또다시 선동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자. 말씀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자, 타임 오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약속이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 못한 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옛날처럼 또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차원에서 제가 예. 마지막에 조금씩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양희은영의 환경과 경제 1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